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들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동년배 학생들이 가질 실망감이나 분노에 아프도록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기대했던 국민들께서도 많은 아픔을 겪고 계실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열기로 국회 법사위에서 합의가 됐지만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가 이건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모두 모인 프랑스에서 한국을 또다시 비판했습니다. 신뢰 관계를 훼손한 나라는 한국이라며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3일에도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 간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7 무대에서 북한이 가진 지리적 이점을 부각하며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과 중국, 러시아를 잇는 철로를 언급했는데 북미 간 협상 재개를 촉구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주선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조건을 달아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고 수입차를 사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1억 4천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챙긴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입차 수리비는 보험사가 차 주인에게 현금으로 주는 걸 악용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동년배 학생들이 가질 실망감이나 분노에 아프도록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국회 법사위에서 합의가 됐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건 법정 시한을 어기는 것이라면서 반발이 나왔고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어서 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혀 모르셨어요? 네.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선 이런 답변도 내놨습니다. 동년배의 학생들이 가지실 실망감이나 분노는 저도 아프도록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기대했던 국민들께서도 많은 아픔을 겪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다만 이 총리는 국회 청문회까지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 과정을 통해 국회가 공식적인 검증을 해달라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도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사실관계와 의혹은 구분해야 한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총리는 다음 대선 출마를 준비하느냐는 질의에는 그런 것이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검찰개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딸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고 개혁을 꼭 완수하겠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만 강조했습니다. 이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 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질문은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딸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엔 말을 아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판을 모두 받아들인다면서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검찰개혁 등 다짐한 것을 꼭 완수하겠다고만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이나 법무행정의 개혁은 우리 국민 전체의 연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가운 질책 받아 안으면서 이 문제는 계속 제가 고민하고 조 후보자가 밝힌 정책 방향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법률 통과의 지원 등입니다. 또 벌금을 재산에 따라 차이를 두는 방안도 넣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 이른바 황제노역 같은 비판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어제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청문회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여론은 더욱 나빠졌지만 조 후보자 본인은 정면 돌파를 선언했고 청와대도 같은 입장으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의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여당 원내 지도부는 즉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청문회를 끝내야 하고 청문회가 끝난 뒤 3일 안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사위 여야 간사 합의대로 다음 달 3일까지 청문회가 이어진다면 청문회법을 어기게 된다는 겁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 시한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는 오늘 최종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합의 위반을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증인 채택 문제입니다. 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조 후보자의 부인과 딸까지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딸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찬성 여론은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상당수 의혹은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고 특히 장관직을 수행 못할 정도의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조 후보자 딸의 논문과 입시 관련 의혹이 불거진 것은 뼈아프지만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고 국민들 앞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면 받아들여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가족 의혹들이 실정법 위반으로 이어질 경우 청와대의 판단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 일본 아베 총리가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모두 모인 프랑스에서 한국을 향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뢰의 관계를 훼손한 나라는 한국이라며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또다시 비난한 겁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중일 정상회담이 올해 성탄절 무렵에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확정된 일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가 신뢰를 훼손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주장을 아베 총리가 되풀이했습니다. 国と国との信頼関係が残念ながら損なわれる、信頼関係を損なうような対応が続いています。まずは国と国との約束を守るよう求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아베 총리는 앞서 지난 23일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 간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해 양국 간 신뢰를 깨는 것은 한국이라는 식의 메시지를 반복함으로써 마치 사실인 것처럼 각인시키는 홍보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논의했으며 북미 협상을 지지하고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선 양국이 안정적인 관계를 건설하는 것은 양국뿐 아니라 세계에도 중요하다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임을 망각한 이율 배반적인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교도통신은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성탄절 무렵에 여는 방안을 3국이 조율 중이란 내용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난 5일 한중일 정상회의는 연례적으로 해온 회담으로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 G7 정상회의 무대에서 북한의 잠재력을 잇따라 강조했습니다. 지리적인 이점과 철도까지 거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바른 일을 할 것이라며 그 잠재력을 살릴 기회를 날려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을 잠시 후에 연결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 상태가 아직까지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네, 연결이 됐군요. 임종주 특파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잠재력에 대한 발언을 프랑스 G7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우선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 관련 질문에 답하다가 북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Kim Jong-un, who I've gotten to know extremely well, First Lady has gotten to know Kim Jong-un, and I think she'd agree with me. He is a man with a country that has tremendous potential. 네, 잠재력과 함께 북한의 지리적인 이점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 사이에 있다고 지리적 위치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가려면 기본적으로는 항공편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 말고도 관통해서 가는 다른 방법을 원하는데 그건 철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철도 구축까지 시사를 하면서 꽤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상당히 유화적인 발언으로 들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 연합연습 이후에도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는 북한을 향해서 그만 멈추고 협상 무대로 돌아오라는 신호로 읽힙니다. 대화가 잘 되면 철도도 구축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잠재력으로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다는 뜻으로 연결됩니다. 동시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공개적인 촉구로도 풀이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잠재력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다만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모두 모인 외교 무대에서 발언을 했다는 점이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관련 발언을 다른 자리에서도 잇따라 했습니까?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전에도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이집트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 앞서서도 그 말을 했습니다. 이 대목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Under his leadership, North Korea has great potential, and I don't think North Korea wants to blow it, because if they blow it, it won't be good. 자, 그러니까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협상 궤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경고성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 전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올바른 일을 할 것이다. 결국 그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표현은 모두 완곡하지만 결국 협상의 틀을 깨지는 말라는 경고성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 끝으로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내용 간단히 살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과의 협상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이 하루 전 미국에 전화를 걸어와 협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중국의 진정성을 확신한다면서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대강으로 치닫던 미중 무역 전쟁이 협상 국면으로 바뀔 수 있을지 이곳 외교관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주요 7개 나라 G7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회담이 열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폐막 기자회견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했는데 미국과 이란의 정상회담을 주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이란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G7 폐막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이란의 정상회담이 수준외로 성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통화해 회담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상황이 되면 만나겠다면서 핵과 탄도미사일을 없애라고 요구했습니다. I think that Iran is a country of tremendous potential. We're not looking for leadership change.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두 정상이 만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란 국영방송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협상 안건에 넣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측은 시리아 정부 등을 지원하는 중동 내 역할도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정상들 간의 이견으로 44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선언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한 한 장짜리 성명에서 홍콩의 자치를 지지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중고 수입차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에 1억 4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부담이 큰 수입차 사고 처리를 할 때 보험사들이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차주인에게 현금을 주는 걸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수리비를 받고 실제 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곧 검찰에 넘어갈 예정입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곡선 구간을 지난 운전자가 차선을 바꾸려는 찰나 검정색 승용차가 순식간에 나타나 부딪힙니다. 중고 수입차를 몰던 26살 A씨가 일부러 사고를 내는 영상입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피해 차량이 오른쪽으로 차선을 바꾸자 A씨는 그대로 달리면서 부딪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일부러 사고를 낸 건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지인에게 빌리거나 중고로 산 수입차를 이용해 2016년부터 2년 반 동안 모두 24차례에 걸쳐 사고를 냈습니다. 주로 주변이 잘 보이지 않는 밤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고 곡선 구간을 달리는 차를 고르기도 했습니다. A씨가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와 치료 합의금 명목으로 챙긴 돈은 1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수입차는 부품과 수리비 등이 비싸 보험사의 부담이 큽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손해를 줄이려고 수리비를 차주인에게 현금으로 먼저 주고 나중에 청구합니다. 이를 미수선 수리비라 하는데 A씨는 이를 악용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동해안에서 수도권까지 정부가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전탑이 400개가 넘게 들어설 예정인데 주민들은 안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붉은 머리띠를 두른 주민 수백 명이 모여듭니다.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홍천 지역 주민들입니다. 군청 입구는 피켓과 현수막으로 도배됐고 시위 분위기는 점점 거세집니다. 성난 주민들이 한때 군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렇게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 걱정은 안전입니다. 병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닭도 그거 갖고 소도 다 죽고 그러니까. 송전선로는 경북 울진에서 강원도를 거쳐 경기도 가평으로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220km 거리에 송전탑 400여 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내년 신한울 원전 1, 2호기를 시작으로 강릉과 삼척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잇따라 완공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데 기존 송전선로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전은 새 송전선로에 전자파가 없는 직류 송전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반발은 여전합니다. 가만히 이설로 꼬시고 속이고 하더라도 절대 믿지 마세요. 한전은 지난해 11월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6번 열고 주민들과 소통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됐다고 주장합니다. 올해로 14년째 갈등이 끝나지 않은 밀양 사태가 강원도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추석 연휴가 이제 2주 뒤인데요. 이 기간 해외여행 가는 분들도 있으시고 특히 명절에 가까운 일본 찾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올해는 역시 상황이 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오사카의 경우에는 8월에서 9월 한국인 여행이 많게는 80%까지 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이번 달, 다음 달 일단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사카 하면은 일본 서부의 경제 중심지인데요. 그런 만큼 이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익재단법인 오사카 관광국이 오사카 내 한국계 여행사 5곳을 조사했더니 올해 8, 9월 한국에서 오사카에 가는 단체 여행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에서 많게는 80%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또한 오사카의 호텔 22곳 중 절반 정도가 한국인 투숙객이
이번 8월 달에 전년 동기보다 5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전했습니다. 미조바타 히로시 오사카 관광국 이사장은 오사카를 방문하는 한국인 손님은 8월 이후에 전년보다 매월 60%에서 70%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그리스 정부가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 했던 자본 통제를 4년 만에 해제했다는 소식입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현지 시간 26일 의회에서 자본 흐름에 대한 통제를 오늘부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리스인들은 예전처럼 제한 없이 해외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스는 지난 2015년 6월 1일부터 자본 통제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요. 시행 초기 해외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하루 60유로 약 8만 원으로 제한됐으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한도가 조금씩 상향된 바 있습니다. 네, 이달 초에 러시아에서 이 신형 미사일 엔진을 시험하는 중에 폭발이 있었습니다. 방사능 유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러시아 당국이 밝힌 내용이 있네요. 네, 이 폭발 사고는 지난 8일, 그러니까 대략 3주 전에 러시아 북부 아리안겔스크 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선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가 있었고 일시적으로 방사능 수준이 높아졌다고 러시아 환경감시청이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던 8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이 지역의 방사능 수준을 계속 추적했고 현재는 정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러시아 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미사일 엔진 폭발 사고 당일 소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면서 인근 지역의 방사능 수준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이후 곧바로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방사능 위험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러시아 국방부와 보안 당국이 사고 전말을 은폐하려 시도했다면서 관계 당국 발표의 신뢰성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8시쯤에 추가 속보가 나오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인사청문회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해명을 듣고 조 후보자를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릴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추가 소명이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2023년도부터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입학금은 징수 정당성과 산정 근거가 모호해 고액 등록금의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르면 내년 첫 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는 홍콩에 대해 여행 유의 수준인 여행경보 1단계 남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홍콩에 체류 중이거나 여행을 준비 중인 우리 국민은 신변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로 한국거래소 심사 대상이 됐던 개발사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기업심사위원회가 예상대로 상장 폐지를 결정했는데요. 바로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하고 회사 측이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고 길게는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거래는 계속 정지가 됩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포스코 건설이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라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서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위는 다음 달까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10월에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요. 라돈 피해를 주장하는 다른 아파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가 해고가 된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면서 고공농성에 이어서 집단 단식에도 나섰습니다. 복직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초등학생 한 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가해자만 11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4명은 구속됐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30대 남성이 부산시 의회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옷을 벗은 뒤 알몸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시의원에게 들키자 옷을 입고 달아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노포 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1톤 트럭이 넘어졌습니다. 고속도로 일부가 통제되면서 심한 정체가 빚어졌고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관가야 왕성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경남 김해시 봉황토성 안에서 가야 시대의 목탑지로 보이는 건물지가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왕실 종묘와 관련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대교 개통으로 무트로 변한 신안 안주하면의 작은 섬입니다. 박지도. 섬 자체가 보라색으로 꾸며져서 퍼플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900년이 된 우물이 아직도 샘솟고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으로 꼽혀서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10월에 최종 설계안을 채택한 뒤에 대국민 설명회를 거쳐서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민주당의 오늘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여는 것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합의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법정 시한을 어기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예정인데요. 합의가 번복이 된다면 야당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전현직 고위 공무원 또 기업 임원들을 상대로 여는 건데요. 김철 SK케미칼 대표이사 그리고 박동석 애경산업 대표,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을 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리고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오늘 법정 대면을 합니다. 김 전 차관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윤 씨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재수사가 이뤄지고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겁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출근길 전국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중심으로 빗줄기가 강한데요. 중부지방은 오전에 모두 그치겠지만 오후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소나기 소식 들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길게 이어지다가 모레 오전 중 모두 개겠습니다. 한편 모레 오전부터 오후까지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는 다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비의 양은 제주에 300mm 이상, 전남 남해안에 100mm 이상, 그 밖에 전남과 경남, 경북 남부에 최대 70mm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구가 28도, 광주가 26도로 어제보다 2, 3도 낮겠습니다. 북한도 대부분 30도를 밑돌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 한때 남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여성이 어제 저녁 가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복부를 심하게 다친 남성도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 남성이 흉기를 이용해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건물 지하 술집에서 사장인 55살 성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선 40대 후반 남성 이모 씨도 복부를 심하게 다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흉기를 이용해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 저녁 술집에 함께 들어갔고 어제 저녁 출근한 직원이 이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문이 안 열리니까 이제 강제로 열쇠 핸드폰 불러갖고 문 따고 들어오는 거 잠시만 쓰러져 안에서 생각하고 한다고 이제 이게 안에 케이크도 있고 뭐 샴페인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두 사람은 몇 주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해상체험 활동 등으로 고무보트에 탑승한 중학생과 교사 140여 명이 강풍에 표류하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전남 해남군 송호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중학생과 인솔교사 141명이 탄 고무보트 14척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경비정과 구조정을 급파하고 민간 어선의 도움을 받아 약 40분 만에 학생과 교사들을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학생들은 전남교육청이 운영하는 인근 학생수련원에 입소해 해상체험을 하다가 강한 바람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항 일용직 인력 공급업체 배차반장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수년 동안 2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4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47살 송모 씨는 월급 명목 등으로 매달 600만 원씩 3년 동안 총 2억 5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 항운노조원인 송 씨는 부산 항운노조 지부장의 동생으로 형을 통해 인력업체에 취직한 뒤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월급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번 주에 잇따라 경찰에 소환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상습 도박과 외국 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승리를 내일, 양 전 대표를 모레 각각 소환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여러 차례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가 도박 자금을 조달하는데 회사 돈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양 전 대표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 여야 정치권의 충돌에 대해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청문회법에 따른 시한을 어긴 것이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9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청문회를 실시할지 여부를 오늘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과 3일에 실시하는 청문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생각입니다. 교수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네. 임명 요청안을 이제 국회에 송부를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20일 내에 그 청문 보고서 채택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그 기한이 9월 2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어제 합의한 거는 9월 2일, 3일 이틀간 열겠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일단 인사청문회법 자체는 그 날짜는 이제 넘는 거예요. 그 넘는 거니까 민주당의 주장이 일리가 있죠.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은 논거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한국당은 사흘을 주장했거든요. 네. 청문회를.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하루 정도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청문회를 사실 계속 연기해 왔단 말이에요. 한국당은 계속 좀 무산시키려 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3일과 1일이 충돌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절충안으로 2일을 합의했던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회법에 따르면 9월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제 9일날 내정된 이후에 그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합의는 전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이나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그 이후에 이제 청문회 통과가 안 되면은 그 이제 재임명 송부를 또 하잖아요. 네. 재요청을 하는데 그 기한을 뺏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주 경직되게 해석을 한다면.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했던 거라면 하루 더 넘는다는 게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이게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또 오늘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어요. 네. 또 번복을 하게 된다면 문제는 더 꼬일 것 같아서 또 어제 또 여야가 합의할 때 민주당의 송기현 의원도 법률가거든요. 이제 법제위 간사인데 네. 전 그래서 오늘 아마 합의를 번복할 것 같지 않고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요. 결정적인 무슨 법을 위반한 이런 엄청난 하자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동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만일 이것이 번복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오늘 아침에 이제 좀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야당의 반발이 굉장히 클 것 같고 정치라는 거는 사실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을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권이 그렇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조국 후보자 자체도 지금 청문회 하자 옛날부터 얘기했고 네. 국민청문회 얘기도 나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 후보자 자체도 지금 받아들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 굉장히 뭐 해명할 게 많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2일이나 3일 정도 충분히 시간을 주는 것이 오히려 그 논리에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틀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이 물론 대통령의 뭐 권한 침해다 이런 얘기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게 뭐 헌법적 사안이라서 헌법 위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 정서, 후보자의 생각, 여권의 주장 이런 거 다 맞거든요. 청문회 하자는 네. 것. 그래서 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낙관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 쪽에서. 다시 한번 틀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건 네. 좀 두고 봐야겠죠. 그렇게 된다면 파장이 좀 크겠죠. 이거 엄청 크죠. 네. 예. 근데 뭐 파장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면 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번 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동안 장관이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된 사례가 한 6차례 정도가 있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경우에도 2006년이죠.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했을 때 이틀이 있었고요. 이 이틀 정도의 청문회면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이 정도 단계까지 이를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워낙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틀 정도 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어요. 네. 하루는 좀 짧을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하루를 하더라도 차수 변경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 차수를 변경하면 사실 이틀 하는 게 되기 때문에 물론 이틀은 이제 풀로 하는 거니까 차수 변경의 이틀하고는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처럼 6명쯤 돼요. 지금 이틀 한 후보자가.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회 법에 따르면 3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틀이나 3일 하는 거는 법 위반은 아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제 기한이 초과되기 때문에 이제 3일날 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지 이틀 하는 걸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근데 아무튼 민주당은 이제 청문회 기간을 좀 줄이려 하는 것이고 한국당 등 야당은 좀 이제 청문회 기간을 좀 늘려서 이틀 정도라도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을 충분히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해명할 기회를 주자 이런 거기 때문에 글쎄요, 뭐 여야의 생각은 다른 거니까 정치적 셈법도 다르고 그건 뭐 다 아는 겁니다만 이쯤 되면은 저는 이틀 정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제기되고 있고 제 기억으로 지금 9일날 내정을 했거든요, 대통령께서. 근데 지금 계속 지금 이 문제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거든요. 대개 이쯤 되면은 뭐 자진 사퇴라든가 아니면 언론에서 사그러들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둘 다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 되면은 청문회 법의 취지라는 것도 있고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사흘 이내로 정해놓은 것 같아요. 대개는 관례적으로 장관 후보자들 하루를 했죠. 총리나 대법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흘 한 적도 있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이 좀 대승적으로 이틀 정도 해서 오히려 더 해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명분을 확보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가능하면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늦추려고 했었잖아요. 인사청문회를 늦추고 여론전을 펼치겠다 뭐 이런 해석이었을까요? 그거는요. 여론전을 꼭 하지 않아도 실제로 조국 후보자의 문제가 계속 쟁점화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실은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전국 주도권을 잡는 것. 전 그런 차원에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조국 후보자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개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 야당의 속내는 조국 후보자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을 강행하는 것도 실제로 이슈가 계속 지속된다는 차원에서는 뭐 그다지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관으로 지명이 됐을 때에는 이제 그 다음엔 장관을 대상으로 특검을 해야 된다,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론에 있어서의 적절한 호응도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환경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이거 뭐 청문회 기간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만약 지명을 강행했을 때 그때도 야당들은 지금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환경도 됐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청문회 기간이 길면은 뭐 이슈화가 더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뉴스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늘어나는 네. 거고 그 이후도 얼마든지 대비할 자신이 있고 지금 야당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얼마 전에 왜 장외 집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목이 뭐였냐면 자유한국당도 어리둥절 2030이 많이 나온 걸 보고 놀랬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뭐냐면 지금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평범한 국민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야당은 그 모습을 최대한도로 유지하고 더 높이고 그것을 그대로 끌어가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뭐 청문회 기간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가 계속 세간에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 오히려 야당은 자신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여론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좀 해주셨으니까요. 최근에 뭐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주일 사이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지지 의견이라든지 반대 의견 이런 부분들이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꽤 많이 늘었고요. 이 같은 국민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뭐 이제 위법이냐 탈법이냐라는 논란도 하나 있고, 위법, 탈법 이런 부분을 떠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를 묻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후자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위법 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동안 이제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지향했던 바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이건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근데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 그것은 글쎄 뭐 청문회에서도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분노한다는 건데 전 너무 이렇게 젊은이다, 이렇게 무슨 세대가 나이가 좀 드신 분이다라고 분리한다기보다도 여론과 민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론이 결집하고 진화하면 민심이 되는 거거든요. 여론이라는 건 좀 이제 차가운 이제 머리로 하는 게 좀 여론이고 굳이 좀 단순화시킨다면 민심이라는 거는 그거에 기반합니다만 뜨거운 가슴으로 형성되는 게 민심인데 민심이 조금씩 글쎄요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심이라는 게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이 좀 별로 공정하지 않게 보이는 것도 있고 설령 그것이 위법이 아니고 조국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법과 제도의 테두리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특혜로 비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론이 악화된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국정 지지도 이른바 데드크로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제 좀 바뀌었어요. 부정평가가 높아진 여론조사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대체로 많아요. 지금 몇 가지 여론조사들을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 여권이 너무 자신들의 논리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청문회 때 해명이 된다면 문제는 달라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보다 민심이 무엇인가, 민심의 향배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 교수님께서는 국민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이제 중앙일보 여론조사고요. 제가 지금 사실 우리가 5개의 원칙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본 오차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일단은 이 여론조사에 대한 언급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밝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여론이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 측은 아까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꾸 적법했다, 합법했다. 이 법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적법했냐 아니냐 요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국 후보자의 얘기가 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얘기 중에서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 일반 국민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말과 자신의 실제로 살아온 길이 너무나 달랐다는 데에 있어서의 배신감과 당혹감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지나서 박탈감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원래 집중적으로 밝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자꾸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 이 부분만 집중을 하면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A를 물어봤는데 B로 답하는 것. 이런 형식이거든요. 저는 사실 그 어디서 또 그런 생각이 드냐면 어제도 이 정책을 밝혔어요. 조국 후보자가 지난번에도 밝혔죠. 개혁 정책을 발표했죠.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근데 똑같이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기존에 나왔던 얘기의 대부분 다시 얘기한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언론의 평가가 그렇다는 건데 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책을 어떻게 필 것인가가 아니라 그 이전 문제예요. 어떤 정책을 피든 간에 그 정책이 성공적이게 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그 신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그럼 그거를 사실은 본인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자꾸 정책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A라는 것을 물어보니까 B로 대답한다라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물론 본인이 억울하고 여러 것이 있으면 그것도 충분히 소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와 동시에 국민들이 지금 어떠한 면에 있어서 상실감과 박탈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네.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권에서 뭐 다 가짜 뉴스다 지금 언론이 가짜 뉴스 흘리고 있다 이런 얘기할 때도 구체적으로 뭐가 가짜 뉴스니까 이건 이러해서 이건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모습을 전 청문회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어떤 식으로든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9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고요. 9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가짜 뉴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인사 검증을 통해서 확실하게 진실을 규명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당은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낙마를 시키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고요. 뭐 쉽게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두 분께서는 이번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의 상황들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지난주에는 아마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을 했는데 글쎄요, 어제 오늘은 또 느낌이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측을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청문회 하고 난 다음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어제 이제 청문회가 일단 합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국면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어제 오전 오후까지는 계속 의혹이 나오다가 청문회 합의한 다음에 이게 인사청문회법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라고 논쟁이 바뀌어버리면 이슈가 국면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어제 그 원장이라는 분이 뭐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제가 보기엔 뭐 아직 완전하게 해명되지 않았습니다만 장학금 지급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서 조금 국면이 바뀔 수가 있고 조국 후보자의 발언이나 또 정부나 여권, 정부가 아니라 청와대나 여권의 기류를 볼 때 지금 단계로 볼 때는 임명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전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되게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 이전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민주화 이후에 역대 정권들이 되게 요 정도 시점 될 때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위기가 봉착합니다. 위기가 도래해요. 성격은 다 다르지만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잘 여하이 대처하느냐가 향후 정권의 어떤 향배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름은 민심이라는 거거든요. 좀 약간 수사적으로 얘기하면 민심의 바다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당나라의 위증이 얘기했던 거 수능제주 영능목주라는 게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물은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도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에 청문회 때 다 해명이 된다면 이런 제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만약에 해명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심이 여전히 안 좋은데 여론이 악화된 상태에서 임명한다. 그건 다른 장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법개혁이라는 정당성 같은 것들도 있고 그건 단지 법무장관, 법무부로서의 검찰개혁의 차원을 떠나서 문재인 정권이 지향하는 그 개혁 이것과 어떻게 연관되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자꾸만 어떤 프레임에 이게 잡혀가지고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낙마되면 정권이 위태롭다. 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거 하나의 가정인데 조국 후보자를 오히려 민심에 부합해서 민심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오히려 전 문재인 정권이 탄력받을 수도 있고 정권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어느 한쪽에 매몰되지 말아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 교수께서는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의 상황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은요. 저는 사실 어제 부산대 의전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좀 보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부산대 의전원의 입장은 간단해요. 외부 장학금은 외부 장학재단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첫째. 둘째. 뭐냐면 우리 기준 바꿨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조국 후보자 딸 때문에 바꾼 게 아니다. 우린 2013년에 바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바꾼 이유는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의혹은 그대로 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자, 소천장학회 조국 후보자에게 부산의전원에서 이제 그 장학금 준대죠.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라고 장학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교육자로서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라고 장학금을, 학점이 나쁘고 집안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준 학생이 조국 후보자의 딸뿐인지 아닌지를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여러 딴 경우도 있었다면 저는 뭐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천장학회 정권이 이제 밝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6학기를 받았다 그러죠? 맞죠? 네. 6학기 계속 포기를 하려고 했었는지, 그래서 그 학기마다 계속 포기하지 말라고 장학금을 줬는지, 그 부분도 사실은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장학재단에서는 얘기가 없었지만 대학 측에서는 뭐 다른 2명의 학생도 비슷한 상황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같은 장학재단인지 네. 아닌지 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자료를 충분히 공개를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 그리고 지금 3년차 증후군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일반적인 패턴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 공청회, 이 청문회라든지 청문회 이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문회를 왜 하느냐? 청문회 왜 그러면 조국 후보자 하냐? 개혁을 위해서 한다. 오케이. 그렇다면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저는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자, 그렇다면 과연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주체가 국민들에게 모두 야 진짜 공정한 삶을 살아고 공정한 과정이 있었구나라고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가라고 네. 얘기했을 때 만약 그게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긴다면 과연 그 개혁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까를 현 정권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들은 여야와 또 보수 진보를 떠나서 반드시 규명돼야 하고 또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두 분께 짧게 20초 정도 시간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한 말씀씩 하시겠습니까? 먼저 신 교수님. 아, 왜 차례가 갑자기 바뀌어요? 글쎄요, 뭐 저는 조국 후보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공적인 입장에서 제가 조국 후보자를 바라봤을 때는 사실은 뭐냐면 어떻게 됐던 간에 솔직함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함이 필요하고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푼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솔직한 얘기로 잘못했다. 혹은 이건 잘못 알려져서 내가 이렇게 바로잡는다. 솔직해지십시오. 그거 바라고 싶습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하시죠. 저는 그 조국 후보자가 평소에 했던 말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야당에서는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수위가 좀 높은 말도 있었는데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 조국 후보자에게 좀 이제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선비답게 사나이답게 사대우답게 뭐 지금 조선시대는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민심이 무엇인지 본인이 정말 역사와 대면하고 정권을 아낀다면 그게 어떤 길인지를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 판단에 전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교수님의 얘기를 조국 후보자도 반드시 새겨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짱 토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리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석 달 전에 소말리아 해역에서 돌아온 청해부대 최영함 환영식에서 군함을 부두에 묶어둔 밧줄인 홑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장병 1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이런 사고가 3번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모두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였지만 해군은 이 홑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입니다. 소말리아 해역으로 떠난 지 6개월 만에 돌아온 청해부대 최영함 환영식입니다. 하지만 부두에 최영함을 묶어둔 홑줄이 갑자기 끊어져 환영식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전역 한 달을 앞뒀던 최종근 병장이 홑줄에 맞아 숨졌고 병사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해군이 그린 당시 최영함 사고 현장입니다. 끊어진 홑줄이 반대쪽 병사들에게까지 튕겨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홑줄은 초크라는 배의 구조물에 걸려 있었습니다. 4,500톤짜리 배를 묶어두느라 잔뜩 늘어나 있던 홑줄이 오래된 초크와의 마찰로 끊어진 겁니다. 두께 5.6cm, 미터당 무게 2kg에 달하는 홑줄은 마치 고무줄처럼 튕겨나가 병사들을 덮쳤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홑줄 사고는 2013년과 2015년에도 있었습니다.
2013년엔 한 명의 발목이 부러졌고 2015년엔 한 명의 척추, 한 명의 허벅지 뼈가 골절됐습니다. 6년 사이 비슷한 사고가 4번 반복된 겁니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 사고 전까지 한 번도 호주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가 나온 뒤 처음 조사한 결과에서도 해당 호줄이 안전기준은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질 자체가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해군의 호줄은 쉽게 늘어나는 나일론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나면 갑자기 끊어지면서 튕겨 나갑니다. 미 해군의 경우 나일론 호줄 사고가 반복되자 20년 전에 이미 덜 늘어나는 재질로 전부 바꿨습니다.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형 호줄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해군은 올해 말부터 덜 늘어나는 호줄을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바꾸겠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쉽게 늘어나는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 해군의 이 호줄, 그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용 기한도 없이 써온 정황도 나왔습니다. 호줄 납품 검사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정혜성 기자입니다. 해군이 국회에 제출한 국가수 검사 결과입니다. 사고 호줄과 함께 같은 나일론 재질의 새 호줄 7개의 강도를 비교 분석한 겁니다. 호줄 8개 모두가 13에서 15%가량 늘어나다 끊어졌습니다. 올해 1월에 개정된 해군 갑판 보수교육 중급반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재에는 호줄이 27% 늘어나면 위험하고 30% 늘어나면 끊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병사들에겐 조사 결과보다 2배 넘게 늘어질 수 있다고 교육하는 겁니다. 해군은 교재엔 나일론의 일반적인 특성을 적은 것일 뿐이라면서도 교재와 실험 수치의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교재를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국가수 실험에 쓴 건 새 제품이지만 9개월간 창고에 보관해 강도가 약해졌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호줄 사용 기한이나 횟수 제한은 없었습니다. 정비 지침엔 눈으로 검사해서 불량하면 즉시 교체하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해군은 사고 이후에야 호줄 사용 기한을 1년으로 정하고 안전관리기구도 만들었습니다. 해군은 호줄 사고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로 해군 안전단을 창설하여 운영. 납품되는 호줄에 대한 검사 방법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무작위 검사가 아니라 납품 업체가 정한 샘플 호줄의 강도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검사 역시 납품 업체 장비를 사용해 측정합니다. 해군은 납품 검사 방식까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들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동년배 학생들이 가질 실망감이나 분노에 아프도록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기대했던 국민들께서도 많은 아픔을 겪고 계실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는 국회 법사위 합의가 나왔지만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최종 방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모두 모인 프랑스에서 한국을 또다시 비판했습니다. 신뢰의 관계를 훼손한다라는 한국이라며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3일에도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 간의 신뢰의 관계를 해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7 무대에서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지리적 이점과 남북과 중국, 러시아를 잇는 철로를 언급했는데 협상을 재개하자는 북한에 대한 유화적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주선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조건을 달아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고 수입차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낸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보험사가 현금으로 주는 수리비를 받고 수리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1억 4천만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외교부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는 홍콩에 대해 여행 유의 수준인 여행경보 1단계 남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홍콩에 체류 중이거나 여행을 준비 중인 우리 국민은 신변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 폐지를 결정했고 이제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재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후 회사 측이 이의 신청을 하면 상장 폐지 최종 판단까지 길게는 2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전현직 고위 공무원과 기업 임원들이 대상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의 거점인 이들립주를 공습해 민간인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군은 이들립주의 마을 곳곳을 공습했습니다. 이들립은 정부군과 대치 중인 반군의 저항 거점인데요. 반군 측 민간 구조대인 하얀 헬멧에 따르면 이번 정부군의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9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땅이 꺼집니다. 빨려 들어가듯 자동차도 함께 떨어지는데요. 현지 시간 26일 터키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폭우가 내린 뒤 지반이 약해져서 다리 초입 부분이 내려앉아 버린 건데요. 다리 아래로 떨어진 2명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불법 이주민 캠프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15살 소년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는데요. 범행 동기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캠프엔 현재 정원의 4배가량인 8천여 명이 밀집해 생활하고 있어 열악한 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데요. 유엔 난민기구는 특히 이곳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온갖 학대와 착취를 겪고 있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살인 혐의로 수감된 남성이 교도소 담벼락을 넘어 탈출했습니다. 담벼락엔 탈출에 쓰인 침대 천을 이은 줄만 남았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30대 남성은 살인 혐의로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현지 시간 25일에 탈옥한 뒤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해당 교도소가 1919년에 지어진 이래 수감자가 탈옥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100년 만에 발생한 탈옥 사건에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교도소 감시망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조지아의 한 항구입니다. 200톤 무게의 배에 줄이 묶여 있는데요. 줄의 다른 한쪽은 한 남성의 손가락에 감겨 있습니다. 역도 선수인 이 남성, 젖먹던 힘까지 다해 줄을 당기는데요. 중지 하나로 커다란 배를 5m가량 끌어당기는데 성공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200톤 무게의 배를 끈 적은 이제껏 없었다고 하는데요. 남성의 이번 기록은 기네스북 측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으면서 거의 모든 지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 곳곳에 시간당 20mm 안팎으로 세차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수도권에도 비교적 강한 빗줄기가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평소보다 서둘러서 출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비는 언제까지 내리게 되는 겁니까? 네, 중부지방의 경우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아침에, 충청도는 정오 무렵 모두 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오후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우산은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남부지방의 비는 오늘 오후에도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는 오늘 밤, 내일 그리고 모레 오전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거기에 모레 아침부터 오후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에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시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 소식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상 정보 자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어제 예보에서는 제주와 남해안 쪽에 최고 300에서 400mm까지 비가 예상된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예상 강우량은 얼마나 됩니까? 네, 이렇게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는데요. 일단 예보는 내일까지 나와 네.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와 남해안에 양이 정말 많습니다.
제주에 300mm 이상, 또 전남 남해안에 100mm 이상, 그 밖에 전남과 경남, 또 경북 남부에 최대 70mm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경우 최대 30mm 정도 오다가 모두 그치겠습니다. 예, 꽤 많은 비가 내리는군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낮 기온은 어느 정도나 오르게 됩니까? 네, 오늘 전국에 흐리고 비가 오면서 어제보다 낮 기온 2, 3도 낮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과 춘천이 29도, 또 전주와 대구 28도, 광주와 창원이 26도에 그치겠는데요. 특히 남부지방 중심으로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네, 낮 최고 기온이 29도고요. 30도까지 올라가는 지역은 없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상 정보는 여기까지입니까? 네. 네, 김민아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교수인 한 학생이 그 도움으로 연구 실적을 꾸며서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결국 입학이 취소가 됐습니다. 서울대에서 입학 취소 최종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을 했다는 게 결국 인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는 지난 2016년에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동물 실험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까지 쓰게 했습니다. 딸 A씨는 실험을 두세 차례 참관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연구 보고서와 논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교수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딸인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이 논문 등으로 연구 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고 봤습니다. 결국 이 교수는 지난해 6월에 파면됐고 이번에 서울대 측에서 딸 A씨의 치전원 입학도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은 정부가 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21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오는 11월 23일에 일본은 여기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 도시입니다. 트로이가 세워진 연대가 알려진 것보다 더 앞선 것으로 밝혀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시 트로이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지만 현재 실제 위치는 터키 북서부 지방입니다. 터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터키 차나켈라 318 대학의 아슬란 교수팀이 발굴한 유적층이 기존 가장 오래된 유적층보다 600년가량 연대가 앞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트로이가 기원전 3,500년 무렵에 건립된 것을 의미한다고 아슬란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트로이는 1863년 유적지가 확인된 이후에 연대가 다른 10개 유적층이 겹쳐 있어 10개 이상의 도시 문명이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오늘 새벽 4시 20분쯤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LPG 탱크로리 차량이 전복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장수 IC에서 송내 IC 방면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서 3개 차선을 가로막아 정체가 극심했습니다. LPG 탱크로리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방음벽을 들이받고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 1명이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화재가 진압되면서 서서히 1개 차선씩 통행 제한이 풀리면서 현재 모든 차선이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의원의 첫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으로 검찰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죠. 네네, 워낙 시끄러웠던 네. 일이죠. 그러니까 목포의 문화재 거리로 지정된 인근에 이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확인된 결과로는요, 뭐 전체 금액을 다 모으면 14억 원 상당
그리고 26필지 21채의 주택이라고 해요. 이 규모가 작진 않은데 이것이 손혜원 의원과 그 조카들, 지인 6명 명의로 이제 집중 매입이 됐다. 네. 그럼 이거 투기 아니냐? 사실상 손혜원 의원 것 아니냐? 이제 이게 의혹이었던 건데요. 사실은 이게 부패방지법하고요.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사실상 문제는 뭐냐면 이 비밀 자료, 네. 보안 자료를 취득해서 아하.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자료에 근거해서 투자를 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조카 명의 등 차명으로 실제로는 이제 손혜원 의원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이번 기소의 핵심 취지입니다. 네, 결국 보안 자료의 취득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취득 시점을 검찰은 이제 2017년 5월 18일을 기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 이 자료, 문건 자료 내에 그러니까 이제 도시재생 사업인데 문화재 거리 지정에 구역과 이 개발 계획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것은 비공개 자료였다. 근데 이것이 이 시청과 목포시청과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취득했고 이것이 투기에 활용된 것 아니냐 하는 정황입니다. 네, 그런데 손혜원 의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기자들이 이 공판에 출석한 손혜원 의원에게 재판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집중적인 질문을 네. 했죠. 그런데 손혜원 의원은 단호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 보안 자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인데 이 내용들은 이미 주민들에게 이전부터 공청회를 통해서 또 온라인상을 통해서 상당히 공유돼 있었던 내용이 문서로 정리됐을 뿐이다. 이게 어떻게 보안 자료이냐 네. 하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보면은 이 부동산 매입 시기가 이 여성 조카의 명의로 매입했던 시기부터 보면 3월, 4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월에 보안 자료를 보고 나서 5월과 9월에 본 걸로 돼 있는데요. 네. 이때 보고 투기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은 매입 시점이 이미 앞서 있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느냐. 이게 손혜원 의원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의 핵심은 먼저 첫 번째는 이게 보안 문서로 비밀로 인정될 것이냐 아니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 매입한 차명 매입이 실제로는 손혜원 의원이 실소유주냐 아니냐 하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과 함께 손 의원의 보좌관도 같이 네. 기소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보좌관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어제 출석을 네. 했고요. 이 보좌관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과 함께 지방을 누볐겠죠. 네. 실제로 이 지방선거 당시에 이 전남 지역을 상당히 이제 누비고 다녔다. 안 가본 곳이 없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상황들을 듣게 됐는데 이 지역에 참 안타까운 문화재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복원하고 살려야 한다는 취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이것이 부동산 특기로 매도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굉장히 손혜원 의원은 어제는 이전에 강한 이야기를 할 때보다는 톤다운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리라 믿는다. 사법부를 신뢰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 보좌관 조모 씨는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항변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손혜원 의원이 좀 이제 자제하라고 말리는 장면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검찰과 손혜원 의원 측에 네. 아주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어제 포문이 열렸고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사실은 이게 문서에 담기면서 5월을 기점으로 사업 계획이 승인되고 완료된 시점부터는 이게 기밀성이 인정되는 것이 확실하다. 네. 따라서 이 자료를 활용한 이제 손혜원 의원은 부당한 투기를 한 것이다라는 게 이제 검찰 쪽의 기소 취지이고 주장이었고요. 손혜원 의원은 이게 보안 문서가 아니다. 보안 자료로 인정될 수가 없다. 그리고 차명이 아니라 조카에게 실제로 이것은 증여한 것이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검찰 쪽은요. 9억 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네. 법원은 또 일부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 조카가 이 3명 함께 공동 보유하고 있는 창성장 네. 상당히 유명해졌죠. 이 창성장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인정했고 이것은 차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는데 그 이유는 손혜원 의원이 직접 물색을 했고 그리고 거래를 직접 주도를 했고 그리고 돈도 손혜원 의원에게서 나온 만큼 이것은 차명일 가능성이 높은데 또 나머지 부분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아마 법정에서 법리 공방은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살펴보죠. 최근에 손혜원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네.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네. 조국 교수의 상황을 나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맞습니다.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그러면서 의도일까요? 조국 후보의 네. 현재 청문회를 앞둔 처지와 본인의 처지를 비교까지 했는데요. 나의 재판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어질 상황인데 아하. 그래도 조국 후보는 청문회 하루, 지금 이제 이틀로 잡혀 네. 있죠. 청문회만 어쨌든 넘기면 이 이제 뭐랄까요, 음모와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는 나를 보시고 좀 이제 기운을 내시기 바란다 네. 하고 자신의 지금 어려운 처지를 빗대서 조국 후보를 응원하기도 하면서 본인이 더 힘들다고 또 일종의 어필을 한다고 할까요? 이런 아주 묘한 SNS를 날려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태우 씨의 아들 노재현 씨가 지난 23일 광주에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방명록에는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적었습니다. 5.18 당시 신군부 지도자의 직계 가족으로는 처음인데 아버지 노태우 씨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태우 씨의 아들 재현 씨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한 신군부 지도자의 직계 가족 중 처음으로 5.18 묘지에 참배한 겁니다. 방명록에는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한다고 적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도 했습니다. 재현 씨는 1시간 넘게 희생자 묘지와 유형 봉환소, 추모관 등을 둘러봤습니다. 5.18 민주묘지가 조성되기 전 희생자가 안장됐던 망월동 옛 묘역도 들렀습니다. 재현 씨는 동행한 인사들에게 아버지가 평소 5.18 묘지를 참배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아들인 자신이 대신 왔다고 말했습니다. 재현 씨는 5.18 묘지를 다시 찾겠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5월 단체들은 뒤늦게라도 사죄한 점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노 씨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18의 진실을 밝히는데 이들의 진심 어린 행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 씨는 2011년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진범은 유언 비어라고 주장해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경제 정보. 오늘 드릴 정보는요. 다음 달에 나오는 서민형 대출 상품입니다. 지금 관심이 높은 게 연 1%대입니다. 높은 변동 금리로 대출을 받은 걸 갈아탈 수가 있는데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또 선정이 되는지를 포함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 나오는 정부의 이른바 특별 판매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 대출을 받은 상품이 아니라 갈아타는 대출 상품인 거죠? 네, 아마 2015년에 나왔던 안심전환 대출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기존 은행권 또 이번에는 제2금융권도 포함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내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한해서 기존의 높은 금리로 받았던 대출 상품을 이제 좀 더 낮은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대출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한 연 1.85에서 2.2%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충족되면 연 1.2%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같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관심이 큰 것이 금리 수준일 그렇죠. 텐데요. 네. 지금 보면 연 1.85에서 말씀하신 대로 연 2.2%까지. 그러면 누구는 연 1.8하고 2.2냐? 만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기를 짧게 가져가는 경우, 지금 10년이 가장 짧거든요. 10년일 때는 연 1.85%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낮은 금리죠. 이걸 10년간 고정금리라고 하니까 더 혜택이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를 더 할 경우에 더 금리 하락들을 주게 되는데 네. 가령 인터넷으로 신청한다든가 다자녀 가구라든가 이른바 다문화 우대금리 가구라든가 주는 거죠? 우대금리. 네. 신혼부들이 이렇게 쭉쭉쭉 있을 때는 최대 0.8%포인트 또 낮춰줍니다. 음. 그래서 만에 하나 10년 만기로 할 경우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연 1.2%. 이 정도의 고정금리로 10년짜리 대출 상품이라고 하면
뭐 글쎄요. 뭐 전무후무한 굉장히 뭐 낮은 매력적인 그런 대출 상품이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이 상품으로 갈아타면 어느 정도 이제 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네. 기존에 한 3억 원을 대출받은 분이 계세요. 네. 이제 만기는 20년으로 잡았고요. 지금 현재 약 한 3.16% 정도의 3.16%. 예, 금리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분이 20년 만기를 그대로 갈아탄다라고 하면 이번 대출 상품에서 한 연 2.05% 정도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매달 내는 이자가 원리금 포함해서 한 168만 원대에서 152만 원대로, 그러니까 한 16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더 큰 뭐 매력은 이건 이제 20년간 장기 고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시중은행에서 내가 고정금리로 가입한다라고 해도 이건 완벽한 고정금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시중은행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5년간 고정이고 5년이 지나면 다시 금리 체계를 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번에 뭐 10년 만기, 20년 만기, 무려 30년 만기 절이 고정금리니까 실제 줄어드는 이자 액수뿐만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더 큰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혹시 시장의 금리가 더 내려가면 이게 고정금리가 혹시 손해이지 않을까 싶지만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네. 훨씬 메리트가 있는 안정성도 상품이라는 그렇고 거죠. 뭐 연 1.8%대라고 한다면 네. 글쎄요. 뭐 그걸로 뭐 30년 뭐 10년을 받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혜택은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뭐 워낙 인기가 높은 상품이라 네. 일단은 조건을 충족하셔야 맞아요. 신청을 일단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조건들을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1주택자여야 됩니다. 다주택자분들은 자격이 안 되고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굉장히 중요한데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럼 이러면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고 여기에 소득 기준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당국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라야 되느냐? 부부 합산 8,500만 원입니다. 다만 신혼부부라든가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는 연 1억 원 이하로 잘랐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부부 합산 8,500만 원, 자녀 2분이라든가 신혼부부는 연 1억 원. 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한 20조 원 규모로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4년 전에 보면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네. 선착순인데 못하신 분들도 많았고 예. 근데 이번에는 선착순이 아니라 일단 신청을 다 받아서 순서대로 이게 지급을 한다고 이게 선정이 된다고 하는데 네. 그 기준이 뭔가요? 2015년에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워낙 누가 봐도 인기 이거 뭐 가입 바꿔야 되는 대안대출 아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선착순이어서 줄 섰고 처음에 10조로 했다가 늘리고 증액하고 뭐 왜 더 안 늘리느냐 30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일단 20조 원으로 한도를 정해놨고요. 신청을 다 받게 됩니다. 근데 만에 하나 20조 원이 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게 되느냐?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쭉 자동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자르게 되는데 아마 20조 원으로 딱 끝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좀 넘게 돼서 뭐 한 20조 원, 2억 원 이럴 경우에는 그 2억 원을 자르지는 않고 하니까 20조 원 선에서 일단 신청을 다 받고 낮은 집값 순으로 선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따져봐야 될 것들도 있어요. 중도 상환 수수료라든가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보고 신청을 해야 될까요? 4년 전 2015년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습니다. 다만 그게 내기 싫은 분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만큼을 내가 새로 이제 안심전환 대출을 바꿨잖아요. 네. 그 대출에다가 얹어가지고 증액하면은 실질적으로 뭐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좀 부담을 덜어준다. 다만 만약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대출로 바꾸지 않는다는 분들은 상환 수수료는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 16일부터 2주 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시장 금리가 인하된다면 네. 그 얘기를 했으니까 이 질문을 오늘 마무리할까요? 지금 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기를 10월로 보는 지금 예. 관측들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도 10월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습니다. 그 이유는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 추세적인 금리 인하를 예고를 했었고 아마도 이번 뭐 지난주만 해도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줄 걸로 알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태도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금리 인하를 좀 머뭇거리고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당장 10월에 한다라는 확신보다는 9월 미국이 어떤 식으로 통화 정책, 금리 인하하는지 마는지를 봐야 네. 10월에 인하가 좀 더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매매를 할 때처럼 앞으로는 전세, 월세 거래를 할 때도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르면 내후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임대 시장에 실명제가 사실상 실시가 되는 겁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국회에서 발의된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검토한 뒤 내놓은 안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얼마인지, 언제까지 집을 빌려주는지 적어내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집을 팔고 살 때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전월세로 확대한 겁니다. 신고는 집을 빌려준 사람이나 공인중개사가 해야 합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임대시장에 사실상 실명제가 실시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전체 전월세의 20% 정도만 실거래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과세 사각지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실거래 자료가 신고되면 집주인들은 세금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세입자들은 지금처럼 따로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고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은 빠집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연말까지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양궁 주니어 대표팀 김현종 선수가 2019 육스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3관왕에 올랐습니다. 김현종은 현지 시간 2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리커브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미국의 잭 윌리엄스를 6대4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김현종은 남자 단체전과 혼성 팀전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김현종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금메달 7개, 동메달 4개로 종합 우승했습니다. 유도 대표팀 김인환이 도쿄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 남자 66kg급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인환은 어제 도쿄 무도관에서 열린 66kg급 준결승에서 몰도바의 데니스 비에로를 한판 승으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결승에선 일본의 마루야마 호시로에게 패해 금메달 획득엔 실패했습니다. 국제배구연맹이 인종차별적 행동을 한 러시아 여자배구 대표팀 세르지오 부사토 수석 코치에 대해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부사토 코치는 지난 5일 도쿄올림픽 예선전에서 한국 대표팀에 역전승한 뒤 양 손가락으로 눈을 좌우로 찢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카메라를 향해 웃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연맹은 부사토 코치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징계위원회가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근길 전국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중심으로 빗줄기가 강한데요. 중부지방은 오전에 모두 그치겠지만 오후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소나기 소식 들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길게 이어지다가 모레 오전 중 개겠습니다. 한편 모레 오전부터 오후까지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는 다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비의 양은 제주에 300mm 이상, 전남 남해안에 100mm 이상, 전남과 경남, 경북 남부에 최대 70mm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주와 대구 28도, 광주와 창원이 26도로 어제보다 2, 3도 낮겠습니다. 북한도 대부분 30도를 밑돌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 한때 남부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들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동년배 학생들이 가질 실망감이나 분노에 아프도록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기대했던 국민들께서도 많은 아픔을 겪고 계실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오늘 오전 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정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열기로 국회 법사위에서 합의가 됐지만 법정 시한을 어기게 된다는 이유로 민주당 지도부와 또 청와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모두 모인 프랑스에서 한국을 또다시 비판했습니다. 신뢰의 관계를 훼손한 나라는 한국이라며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3일에도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 간의 신뢰의 관계를 해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리적 이점과 철로를 언급했는데 북미 간 실무 협상 재개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